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3941님이 주말에 화천 산천어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축제장 인파가 인산 인해를 이루는 것을 보니 겨울 세계 7대 축제가 가히 맞더군요. 제이비도 삐딱선만 타지 말고 시간 내서 한번 다녀오세요. 옛날에 뭐 갔다 왔어요. 애들 어릴 때. 오, 한 마리도 못 잡고 왔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요? 이거 그렇게 오래된 겁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가보셨구만. 아, 예, 또 저는 못 가봤죠. 네. 어떻게 취재라도 좀 다녀올까요? 네. 갔다 오고 나서 얘기하세요. 아, 근데 제이비 한 마리도 못 잡으셨어요? 여기 가면 다 잡게 돼 있다던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똥손인가 보죠 뭐. 아, 예, 그런가 봅니다. 네. 아이고, 안타깝네요. 김태경님, 작년에는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오늘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듣습니다. 늘 기대되는 방송입니다. 종배형 최고. 아, 세계를 누비시네. 뭐 하시는 와. 분인데요, 근데? 진짜 뭐 하시는 분이지? 오, 야. 저 일단 카사블랑카 못 가봤고요.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못 가봤네요. 갑자기 현타가 오는 아침이네요. 저는 국제선 비행기를 못 타봤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 네. 뉴스만 아는 바보 같다고 저희가. 참 이럴 수가. 파란대문님, 시선집중 촌철님들 오늘 춥습니다. 퇴근길이 더 춥다고 하니까 옷 단디 입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춥습니다. 옷 단단하게 입으시고 보온용품 잘 챙기셔서 하루 나섰으면 좋겠고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오늘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국회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범법 행위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합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습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본인의 민낯을 직시하고 국회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네, 이에 대해서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아직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라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해운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변을 할 것이다, 해명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인사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될지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자, 두 주체의 입장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어정쩡 모두가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해운 후보자의 의혹이 켜켜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비위 의혹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책 질의만 하는 식으로 봐주기 청문회를 하면 비난 여론의 화살바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세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어정쩡 모두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청와대인데요. 난감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이해운 후보자의 소명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고 최종 판단하자라는 입장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지 못하면 후보자 소명은 완결될 수 없고 따라서 의혹이 거쳤다고 주장할 여지도 없어져 버립니다. 정리하면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이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해운 후보자를 낙마시킬 마지막 기회였을 것인데 헌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콧 선언을 받아서 알았다. 여기서 정리하자.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를 강행을 하면 가장 볼썽사나운 결말로 달려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민석 총리도 간밤에 답하는 것은 후보자의 몫이다. 검증은 야당의 몫이다.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던데요. 춘철님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혜엄님. 너무 문제가 많아요. 저도 청문회는 안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 옥황상제님은 일단 청문회는 하고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음표 올려주셨고 경호날다님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네요. 라고 국민의힘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추가적인 의혹들은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온 의혹이 있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혜훈 후보자 아들이 2023년 9월 4일 이혜훈 후보자를 주택 임차인으로 하고 자신을 주택 사용인으로 하는 주택 사용료 지불 서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혜훈 후보자가 세종시 아파트를 전세금 1억 6,5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일단 먼저 맺고 아파트 주인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임차인으로 돼 있는 이 아파트를 아들이 사용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다시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의 이자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기로 하는 그런 계약서였습니다. 이 사용료는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러면 한 달 아들이 그 어머니인 이혜훈 후보자에게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액수가 한 대략 4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월세가 다른 시점에 일괄 지급이 됐다는 겁니다. 거래 내역서를 보니까 27개월 어치 월세에 해당하는 1,080만 원이 지난달 21일 한꺼번에 아들 명의 계좌에서 이혜훈 후보자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뭐냐? 장관 후보자 지명 일주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계좌 이체였다고 합니다. 이건 계약서 위반이기도 한데요. 이 아들이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별도로 전입신고한 시점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가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월세를 일괄 지급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월세를 전부 다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한참 뒤에 있다가 안 주고 있다가 장관 지명 발표 나오기 일주일 전에 부랴부랴 일괄 지급을 했다. 이러면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인지 뭐 대충 짐작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주택사용료 지불 서약서가 지명 발표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에 새로 작성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서약서에는 2026년 1월 4일부터 갑은 을에게 월 40만 원의 사용료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됐을 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서약서의 지속기한이 분가 때까지였던 터라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무상으로 거래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감안해서 서둘러 이 추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 간단히 정리를 하면 장관 지명 발표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비용으로 서약서도 새로 쓰고 월세도 그때 가서 몰아서 다 지급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트리바이더 스트림님은 월세를 몰아서 냈다고 하니 그럼 지연 이자는 냈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1,080만 원의 지연 이자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연 이자까지 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네, 어찌합니까님은 한숨만 나네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과연 오늘 청문회가 어찌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연다면 그거는 또 의미가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청문회 모습 이런 경우에 청문회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상식적이죠. 야당 의원들이 치고 들어갑니다.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지금 뭐 사안에 따라서 그 의혹의 경중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의혹을 묻는 것으로 하면서도 장관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충분히 주어서 소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명의 정도를 보고 저울질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여지가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오히려 더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오히려 이게 더 난감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홀로움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은 후보자의 목, 검증은 국회의원의 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과연 청문회가 있을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신천지 신도였던 사람이 한겨레에 폭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2023년 말 신천지 쪽으로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 신규 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기존 당원은 주소를 경기 고양시로 변경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023년 12월 30일에 교단 쪽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보면
지역별 목표 수만큼 국민의힘 가입 및 주소 변경을 지시하면서 회원 가입 시에 주소를 경기 고양갑 및 고양병 지역으로 설정하라라고 지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목표 수치도 제시되어 있는데 교역자 20명, 장년회 40명, 부녀회 200명, 청년회 250명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왜 고양병이냐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배경 스토리가 있는데요. 2018년에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신천지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면서 용도 변경 신청을 냈고 고양시가 2023년 8월에 이를 허가를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과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 이에 따라서 고양시가 그해 12월 26일에 용도 변경 신청권을 직권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누구냐? 김종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바로 지역구관이냐? 고양병입니다. 이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1인 시위까지 했는데 결국은 신천지 신도들을 이쪽으로 주소 이전하거나 가입을 해가지고 이른바 위세를 과시하면서 압박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금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고 구역장으로서 자신이 담당하는 신도들에게도 당원 가입 안내를 한 적이 있다고 이 사람이 또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당원으로 가입시키려고 하던 때 그때와 정확히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신도들의 가입도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조직적으로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까지 받은 적은 없다. 이 신도는 이렇게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무엇으로 연계되겠습니까? 지금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져서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교만 해야 되는 것이냐 신천지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를 가지고 정치권이 지금까지 입씨름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판이라고 한다면 신천지를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지적이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이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촌철님들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명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좀 궁금증을 던져주고 계신데 이 얘기는 다음 뉴스랑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에 따른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영상이었는데 한 대목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제가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이 사과가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당 일각에서 이런 타협책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사과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끌어안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고 하는 타협책을 제시한 바가 있었는데 딱 보면 이 타협책에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저런 입장을 표명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분석이 맞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처지가 매우 곤궁하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왜요? 자, 이미 이 자리에서 짚은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뽑아들 선택지가 없다라고 여러 차례 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의 입장 표명은 이런 현실의 반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저렇게 사과까지 하면서 일종의 타협책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자적으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선택지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곤궁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은 남아서 한마디 더 걸치지 않았습니까? 징계는 조작이자 보복이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심까지 내려놓을 수는 없어서 이 말을 걸친 건데 문제는 이 말이 타협책의 완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을 받아서 장동혁 대표가 그를 끌어안는다고 칩시다. 그럼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도 오케이 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작의 주체가 돼버렸고요. 윤리위원회는 보복의 주체가 돼버렸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이 입장 표명한 내용에 따르면. 그러면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협책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장동혁 대표가 끌어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장해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반응이 많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인수님, 사과에는 태도와 시기, 내용도 중요합니다. 뭐가 송구하다는 걸까요? 그 내용이 없다. 이런 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백대현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가운데 맨 앞줄에 놓이는 게 형량이었습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대 징역 11년에 처할 수 있는데도 반을 뚝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뭘 제시했냐면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라는 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컸는데 아니 무슨 잡범도 아닌데 그러면 재범하면 그때 가서 가중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냐. 초범 운운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다른 점을 보겠습니다. 판결 내용 가운데 이 대목을 한번 보시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네, 따라서 공수처의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대목을 가장 뼈아프게 들었어야 될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기현 부장판사입니다. 왜 지기현 부장판사가 뼈아프게 들어야 되느냐? 지난해 3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날이냐 시간이냐 이거 말고 또 하나를 댔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들었습니다.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시중에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윤석열 공소가 기각될 수도 있다. 이때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재판부가 지기현 부장판사 이런 주장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이로써 지기현 부장판사는 이중의 혼란상을 보인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시와 날의 혼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법리 적용의 혼란까지 본인이 스스로 자초했다는 게 백대현 부장판사의 판결문 낭독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의 혼란 가능성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경중의 혼란인데요. 사형과 무기징역의 무게만은 제발 헷갈리지 말기 바란다. 이 당부의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 방송을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뭐 안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역시 초범에 조금 분노의 댓글을 보내주고 계세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휴대전화를 열어봐서 김한방 메시지 내용까지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비밀번호를 해제한 덕분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드디어 풀었나 했습니다.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되냐면 최상병 특검이 지난해 8월 4일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에 국과수에 잔금 해제를 의뢰를 했고 국과수가 잔금 해제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후 내란 특검이 최상병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자료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김한방 메시지까지 나온 건데 자 그래서 저는 해가지고 박성재 전 장관이 썼던 휴대폰이 뭐지 하고 그 기종을 찾아봤어요. 네. 아이폰이 아니었습니다. 아하. 갤럭시였습니다. 그래서 푼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아이폰은 봉인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을 점이 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했으면 당연히 포렌식도 했을 거고 그럼 거기서 나온 게 지금까지 보도된 게 전부이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다른 내용이 더 있는 걸까?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떠돌이 사냥꾼님이 제 입에 이런 뉴스는 알려주면 안 되죠. 뭘 다 아는데 뭐 이게 뭐 핸드폰을 다 바꿀까 봐 그러시나 봐요. 세상이 다 아는 건데요. 뭐 제가 알려준다고 뭐 새롭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아이폰인 줄 알았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좋다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